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10주차 3월 6일에서 3월 12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대통령의 독단적 정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예상한 대로 친윤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한 결과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 의회민주주의 정치조차 부재한 가운데 이전투구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평과 정의 없는 사법부에서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검사로 결론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의 농공행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기업, 공공기관 장들의 임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보다 훨씬 낮은 후진적 상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외부적 환경으로 저성장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자원고갈,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상승, 한중 관계 악화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한국 경제는 급격하게 저성장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처했고 제1의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중미 경제 전쟁 속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한미 동맹,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급격히 기울게 되면서 한중 경제 3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후퇴 국면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전세금을 포함해서 3천조 원에 이른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에 등극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소득이 대만보다 뒤졌다라고 해서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1인당 국민소득을 단순히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만의 경제 규모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차이가 있고 또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수치보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만 불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 내외에 소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평균 국민소득은 계층 간 격차, 빈부격차, 양극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감춰진, 내용이 감춰진 그런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지원 명목으로 전기차 등 산업지원 명분으로 재벌 대기업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애국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업가들은 애국자고 근로소득세 면제를 많이 받는 노동자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런 이미지로 자본 언론들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가 면세되든 안 되든 소비 과정에서 기초생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에서는 노동자 서민들은 10%의 소비세를 꼬박꼬박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무임승차, 기초연금, 국민연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노인들이 마치 세금도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노인들도 소비 과정에서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만약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노인이라면 역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젊은이들의 세금으로 마치 기생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자본 언론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가이든 노동자 서민이든 모두가 세금을 내는데, 사실은 노동자들의 세금은 유리지갑이고 기업의 탈세나 탈루는 감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고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는 후진적 국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지금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의 붕괴 때문이고, 성적 위주의, 시험 위주의, 서열화된 대학 수능 시험 제도 위주의 학교 교육이 지속되는 한 이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공공성, 의식주 문제만큼은 국가가 최소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1가구 1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전부 불허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이 상품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진료 과목별로, 지역별로 의사 부족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공공의료 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그렇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KBS 수신료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폐지돼야 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그 대신 광고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위험에 빠진 국민연기금 주식 투자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80조 원을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 900조 원 정도 규모이긴 하지만 지금 30% 이상을 주식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주식시장은 언제 공황 상태에 빠질지 모릅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에서 보듯이 주식은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융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연기금, 국민연기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둬야 하고, 주식 투자 비용을 급격하게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에게까지 번진 마약,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유통구조, 불법 유통구조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초등학생에서부터 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잠실 운동장을 저걸 대기업이 완전히 새롭게 수리하고 리모델링 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공공시설조차 지금 역이라든가 큰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 방식으로 이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공공적 목적보다는 상업적 이윤,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은 지벌 대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건설을 해야 하고 공공적 목적으로 이용돼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의 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몇 세부터 운전면허를 중지시킬 것이냐 하는 사회적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농촌에서, 산촌에서, 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없는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또는 병원이나 멀리 떨어진
오일 시장에 가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노인의 빈곤율을 어떻게 저하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장시간 노동 52시간, 69시간, 어떤 경우에는 80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다시 대통령이 노동부에 제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52시간조차도 장시간 노동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1일 8시간 노동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12시간 초과 노동조차도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노동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인 나라에서 10명 중 9명의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스스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본임금이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할증료를 높여서 임금을 채워야 하는, 생계를 채워야 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노동자들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을 집중하면 결국 심신의 건강상의 위해가 나타나게 되고, 과로사, 그리고 산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60, 70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에서 젊은 시절 30, 40대부터 건강을 잃게 된다면 그 이후에 생계나 생존 문제를 국가가 완전히 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벌 대기업이 몇백 명 뽑는 수준으로 이렇게 고용에 아주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혜택, 또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하청 기업들의 수탈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는 많은 고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도 400명 뽑는데 10만 명 이상이 지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몇백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을 더 뽑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청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중장년 노동자들의 이 장시간 노동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 임금, 승진 등에서 남녀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성의 이 인권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구조 격차 문제, 이것을 더 심각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문제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특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수고로서 잡은 언론들에 대한 정부 지원조차도 전부 중단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국가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조폭에 대응하는 건폭이라고 규정하고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그리고 수사, 그리고 구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를 조폭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건설 자본의 구조적 폭력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의 정치적 부패는 지역의 토호세력, 그리고 건설 자본과의 결탁 속에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서 보듯이 토지 개발 과정에서 공룡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부가 만들어지고 그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공무원 그리고 이 지역 토호 세력 그리고 이런 법조인들이 결탁해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폭은 건설 노동자의 폭력이 아니라 건설 자본과 부패한 정치 세력의 폭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사들의 월급 200만 원과 관련해서 부사관이나 초급장교들의 불만이 많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 병사들은 징병제 하에서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상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군대에 입영해서 복무하는 것은 당연하게 노동력을 자신 노동력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병사의 월급 인상이 아니라 당연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 지급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부정하는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은 당연히 해임시켜야 하고 그런 경산호위 위원회라면 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환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더 이상 개발하는 생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할 것 없이 자기 선거나 또 자기 대권을 노리고 거대한 한강 프로젝트니 뭐니 이름을 붙여서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재개발 지역을 녹색 공원으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려 확산하고 더 정주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제2공항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는 그냥 섬입니다. 하나의 섬에 공항을 2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혜의 자원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를 피폐화 시키고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훼손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원 손실로 가져올 것이고 기후위기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 환경부가 조건부 허가한 것 즉각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속에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극도의 남북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사, 탈북민들의 자유의사 표현, 이것은 유엔 정신이나 헌법 정신에 따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이 대화를 통해서 이 긴장을 평화적 국면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에 한미 경제동맹까지 강요하는 미국입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위해서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게 군력적으로 양보하도록 강요한 것도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일제 침략에 대한 역사관과도 관련됩니다만 미국의 압력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 반성, 배상 없는 일본 정부의 굴복한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 후과를 반드시 역사적 단죄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중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한국의 저성장, 무역 수지 약화, 또 가장 인접하고 있는 국가의 군사적 긴장 관계도 높일 것입니다. 한EU 등 무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EU FTA를 추진할 때는 자유화를 떠들었는데 지금 한EU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기업 제품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가듯이 EU 역시 그런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역 다변화, 국제외교의 다변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0주차 주간 정세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